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 규제 샌드박스 산업발전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의미 있는 포럼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문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포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조선해양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이 된 행사입니다. 바로 이 사업의 추진 주체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으로 개최를 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2021 규제 샌드박스 산업발전 포럼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지원 정책의 의미 그리고 성과와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이 된 자리인데요. 울산 지역에서 그동안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사례들을 조명해 보고요. 기업에서 당장 활용이 가능한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리는 순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처럼 이 의미 있는 포럼에 보다 많은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을 현장에 모시고 포럼을 진행하면 더욱더 의미가 컸을 텐데요. 이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확산 중이다 보니 너무나 아쉽게도 온라인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점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패널분들을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면서 오늘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제별 발표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동희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영한 수석연구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장준환 대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의 혁신 스타트업 주식회사 HHS의 한영섭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조광한 선임연구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심지 대표님이시자 울산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계시는 정재욱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분들 한 분 한 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오늘 포럼에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현장에는 모시지 못했지만 지금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접속을 해주신 온라인 패널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울산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을 대표해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줌으로 접속해주신 우리 참석자님들 제 목소리 들리시면 손 한 번씩 흔들어 주시고요. 우리 전문가 패널님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럼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패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에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우리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동희 팀장님께서 포럼 개회사를 겸한 인사 말씀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기업성장지원팀장 이동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과 또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직접 이렇게 포럼 현장에 참석해 주신 우리 전문가 패널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기업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포럼은 앞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2019년부터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과기부의 조선해양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 일환으로 마련이 된 자리입니다. 사실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이 되고 또 산업 현장에 적용이 되기까지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산업진흥원과 우리 산업단지공단은 지난 한 해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가지고
12개사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또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7건의 정부 실증 특례와 8건의 신속 확인 접수 또 사업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산업 현장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많이들 어렵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포럼에는 그동안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 우리 또 주식회사 HHS 또 주식회사 심지의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도 참석을 해주고 계시고, 특히나 민간과 또 공공 부분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담당하고 지원하고 계시는 우리 전문가분들도 어렵게 참석을 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울산 지역 기업인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와 또 좋은 사례 또 지원 사업까지도 안내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많은 기업분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더할 수 없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기업분들 또 유튜브로 업로드될 오늘 포럼 영상을 시청하실 기업분들, 앞으로 새로운 사업 분야로의 진출에 오늘 이 자리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오늘 개회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산업 규제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다양한 혁신적인 시도들이 울산 지역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 이제 국내의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울산 지역의 많은 기업인 여러분들께 오늘 포럼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도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요, 전문가 여러분들의 발표와 또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님께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정부 정책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고요.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준비되셨으면 바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비트의 송도영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된 좀 아쉽긴 합니다. 많은 분들 직접 뵙고 말씀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 현장에서도 질의응답을 하고 하면 좋은데, 그래도 ICT 기술 덕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규제 샌드박스 규제 개선 관련된 이슈들을 찾고 있었는데요. 사실 한국산업단지공단만큼 적극적인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지자체나 어떤 공단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다른 데 가서도 이 사례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하나의 또 새로운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최하신 산업단지공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줬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샌드박스 관련된 제도 및 정부 정책 소개를 부탁받았는데요. 여기 샌드박스라는 이름이 좀 어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이제 영국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샌드박스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뭐 아시다시피 모래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생각해 보면은 이제 바깥에서는 엄마 아빠가 이제 엄격한 엄마 아빠 아래서 이제 규제도 받고, 규제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제 이런저런 지시를 받아서 하는데, 그 샌드박스 안에서는 마음껏 놀 수 있잖아요. 예, 기업들도 이제 밖에서는 기존의 규제로 인해서 이제 제한을 받았지만 샌드박스 안에서는 마음껏 시제품도 만들고 서비스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만든 게 이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이거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처음에 정보통신위원법이랑 산업위원촉진법이 이제 1월 17일부터 시행됐고, 그 다음에 뭐 지역특법도 시행되고 해서 최근에는 뭐 지금 연구개발특구도 있고요, 모빌리티 특별법도 준비되고 있고, 각종 법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샌드박스는 이제 신기술 서비스가 이제 창출되고 있는데 기존의 규제 때문에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어떤 중대한 위해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 법령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규제를 좀 제외해주자라는 취지로 만든 제도고요. 정부 정책 중에 이제 주요 뭐 정책이 있죠. 그 중에 이제 혁신성장이란 게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죠. 기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사례가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뭐 이 규제 샌드박스와 연결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규제 혁신 로드맵이라는 것도 있는데, 크게 말해서 샌드박스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뭐 요즘에 기사를 보시면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들으실 텐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포지티브 규제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있어야 할 수 있는, 법에서 이거 할 수 있다라고 해줘야만 할 수 있는 법 체계였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해외 같은 경우는 이거 하지 마라는 부분 외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체계를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하는데요. 이게 뭐 우리나라 법이 포지티브 규제 체계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뭐 하루아침에 그냥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제 건별로 이제 이런저런 실증도 해보고 테스트를 해봐서 문제가 없다 싶으면 규제를 좀 적극적으로 완화해주기 위한 흐름을 갈 텐데요. 그 방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규제 샌드박스가 이제 도입되었다, 배경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정부에서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최대한 많이 발굴을 하는 거에 집중을 했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또 이미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규제를 이제 개선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2년 플러스 2년 범위 내에서 규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규제 개선 쪽에 또 방점을 두고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아시는 분은 좀 아실 텐데 이제 규제 샌드박스나 실증 특례가 2년 플러스 2년입니다. 처음에 2년을 주고 한 번에 걸쳐서 2년을 주는데 그 안에 규제가 해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규제가 개선될 때까지 효력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시도를 하는 등, 정부에서는 하여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활력을 부여하고 또 규제 샌드박스 종료로 인한 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조치들도 마련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규제 샌드박스를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네거티브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규제 혁신 로드맵이란 거는 이제 좀 중장기 과제들을 마련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보통 바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라면 규제 혁신 로드맵은 한 3, 4년 정도 오래 걸리는 과제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정책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법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할 텐데, 이게 점심 먹고 법체계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이게 졸려올 수 있는데요. 이게 샌드박스 얘기를 하면 가끔씩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규제 샌드박스 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이 있냐.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규제 샌드박스라는 거는 그런 체계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말이고요. 우리나라에는 1+6법 체계, 그러니까 행정규제 기본법을 기반으로 정보통신 ICT 특별법, 산업영역 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규제자유특급법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스마트 도시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 이제 올해는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연구개발하는 과정에서 규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샌드박스가 이제 도입됐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 접속하신 기업들 중에 현재 제품이나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용법이나 산업영역촉진법에 따라 샌드박스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기존에는 그냥 연구 단계에 있거나 그냥 시제품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아직 샌드박스를 활용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연구개발특구법이 생기면서 이제 연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찾아보면 이미 규제가 있는 걸 미리 찾으신 경우에는 이제 연구개발과 함께 규제 개선을 함께 진행할 수 있게끔 연구개발특구법이 시행됐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 체계를 하면 이렇게 복잡한데, 결국에는 행정규제기본법을 바탕으로 여러 법들이 이제 시행 중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만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는 과기부, 산자부, 금융국토부에 있고요. 오늘 오신 것처럼 이제 나이파나 키아트, 그다음에 핀테크 지원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왼쪽에 계시는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이 각각의 법에 이제 칸막이가 쳐지지 않고 저 전체를 전체적으로 접수를 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기관도 새로 도입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산업단지공단과 이제 선정기업 또 신청기업이겠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법률 컨설팅도 하고요, 사업 컨설팅 등을 통해서 이제 규제를 좀 발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모두 전가의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먼저 좀 판단하고 적격한다 싶으면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아까 전에 보신 법에 따라서 개별적인 특례 제도가 이제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조도는 복잡한데요. 이제 결국에는 이 흐름도 안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 처리, 신속 확인이란 거는
특례를 바로 부여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규제가 있긴 한 건지 관련 법령이 뭔지도 잘 모르겠다. 주위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 할 경우에 이제 정부에다가 이제 물어보는 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 규제가 있느냐 물어보는 제도가 있어서 이 여기서 신속처를 통해서 허가 등 필요 여부를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실증 특례나 임시 허가로 가게 되고요. 허가가 불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바로 사업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법의 특징은 주무부처가 30일 내에 답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요건이 없는 걸로 간주가 돼서 바로 사업을 하실 수 있다는 측면에 또 좋은 제도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유권 해석 제도 같은 거를 많이 활용하셨을 텐데 이제 신속 처리 제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거를 권고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 요건이나 이런 게 불합리하거나 한데 안전성이 좀 검증돼.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이미 뭐 관련된 제품도 판매되고 있고 서비스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준이 없어서 이제 사업을 못 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임시 허가로 가서 거의 본 허가에 가까운 이제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사례도 없고 아직 안전한지 안 한지 명확하지는 않은데 테스트 하려고 하는데 법령상 테스트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실증, 그러니까 테스트를 위한 규제 특례라 그래서 실증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허가나 실증 특례를 통해서 관련 데이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부분은 이제 관련된 규제를 확인하는 제도고 임시허가나 실증 특례는 실제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안전성이 검증된 분야 같은 경우는 임시허가로 가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실증 특례로 가야 된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임시허가를 할 거냐 실증 특례로 갈 거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저희 실무상으로도 매우 어려운 문제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는 측면도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 검증 데이터가 있냐 없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 표에서 금지 불허 부분이 있거든요. 금지 불허 부분은 무조건 실증 특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허가로 갈 수 없고요. 임시허가는 관련 규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약간 공통점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면 어디 가야 되냐라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이 검증됐는데 기준이 없을 뿐인 경우에는 임시허가, 안전성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은 실증 특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제도들은 좀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는 2년 이내에 범위 내에서 실증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실증 특례. 그 다음에 2년 범위 내에서 안전성 검증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싶은 부분은 이제 임시허가로 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사업 모델 중에 나는 어느 정도 안전성이 검증된 데이터가 충분히 있다. 어떤 연구소나 대학기관에서 충분히 검증이 됐다라고 하면 임시허가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내가 봐도 일단 이 부분은 테스트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임시적으로라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실증 특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규제만 푸는 거냐라고 하면은 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증 특례를 하거나 할 때는 무조건 이제 책임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는데요. 책임보험 그러면 책임보험료는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보험료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임시허가는 그냥 바로 사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원 사업이 없는데 실증 사업은 시험 검증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는 정부가 50%와 1.2억, 1억 2천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적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특허 출원할 때 패스트트랙 제도 해주는 것도 있고 자금 대출하는 부분에서도 특혜를 주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이 샌드박스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기업에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만큼 지원되는지는 저희가 이제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 여기까지만 감명드리고 질의응답 시간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님께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취지 그리고 추진 현황, 정부 지원과 현장 규제 개선 사례까지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나 혹은 질의가 있으시면 지금 잠깐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욱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규제 샌드박스는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하는 사업에서 크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되게 감사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아니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서로 이익 단체 간에 그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장거리 출퇴근을 지원하는 카풀 제도 앱이랑 그 택시 업계사의 갈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이렇게 택배 회사랑 그 택시를 이용한 또 수송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갈등이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허용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현장 필드에서는 그런 갈등을 좀 조정을 해주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해주는 어떤 기구라든가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 기구가 있는 건가요? 네, 정재욱 대표님께서 샌드박스의 가장 아픈 손가락을 이렇게 딱 바로 깨물어 주셨는데요. 예, 그 샌드박스 부분에서 이제 초기에 많은 건들이 통과되고 1년쯤 지나서 평가를 할 때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또 아쉬운 점이 대표적인 사례가 그 부분이었어요. 그 가정 기존에 있던 소위 말 기득권이라면 뉘앙스는 나쁘지만 실제로는 기존 규제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의 조율에 관한 부분이 이제 진행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신청서 뒷부분에 보면은 기존 사업자에 간의 갈등이나 해결 방안을 쓰는 부분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자 측면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하나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전문위원회나 사전검토위원회라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나 사업자들이 모여서 이제 논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열리는 거 아니고 필요하면 여러 번 열리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관련된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이번 임시허가나 실증 특례는 어디까지만 좀 한번 해보면서 실증을 해보자, 이런 걸 조율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임시허가나 실증 등 할 때 이제 조건을 좀 부여해요. 그래서 이 지역 범위 내에서만 한다든지 어느 기간 동안 어느 범위 내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증을 하는 프로세스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 업자들이 너무 강력하게 반대하거나 할 때 이제 그 절차가 바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도 좀 부탁드린 거는 이제 이 제도의 취지 자체를 좀 서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건 바로 뭘 풀어주자는 건 아니고요. 이 논의를 통해서 한번 실증을 해봐요. 그동안에는 서로 입장이나 규제 때문에 아예 한 발짝도 못 나갔었는데 이제는 그 한 발짝 나가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같은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총의를 모아가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실 오늘의 먹거리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제도의 취지를 바탕으로 좀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가 좀 필요하고, 주무부처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하고 조율해주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갈등한다고 해서 이제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어쨌든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최대한 열심히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그리고 좋은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규제 샌드박스 이 제도 취지 자체를 좀 이해하고 원활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 추가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들 차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제 한국산업단지공단 유지용 차장입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이동희 팀장께서는 지금 회의 때문에 갑자기 제가 앉아 있어서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업인데 그 같은 업종에 있는 기업들, 그래서 2년이 지금 지났으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기업들이 혹시 그 특허처럼 또 너무 노출이 돼서, 그러니까 너무 자기 사업 아이템이 노출이 돼서 뒤에서는 실증 특례가 이미 그래서 다 이제 법이 풀리거나 이러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걸 그냥 무혈 입상? 이렇게 앞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규제 샌드박스를 했는데 뒤에는 너무 쉽게 그냥 사업이 풀리면 혹시 그런 것들을 또 우려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되게 중요한 점을 좀 지적해 주셨고, 아마 보시는 이제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샌드박스를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대외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뭐 보도 자료를 통해서든 이런저런 사업 모델이 이제 되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되진 않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샌드박스 제도와 특허나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 방지 제도는 취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샌드박스를 하더라도 특허로 보호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허나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샌드박스를 신청하더라도 병행해서 특허를 같이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영업비밀이다 싶은 부분은 이제 그 신청할 때 이 부분을 명시를 해서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게. 왜냐하면 영업비밀의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비공지성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이게 공개돼 버리면 영업비밀성을 상실해 버리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할 부분과 공개하지 않을 부분들을 좀 특정할 필요도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샌드박스 제도는 이제 관련된 규제를 풀어서 관련된 이제 임시화나 실증 특례를 통해서 법령을 개선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후속에 동종유사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더 빨리 특례를 줍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용 차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혈 입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선 업체는 더 빨리 진행해서 그 기간 동안만큼 유일하게 적법한 업체이기 때문에 또 특례를 받을 실익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이 경량을 좀 잘 하셔가지고 한다면 또 신청할지 말지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할지를 좀 컨설팅을 잘 받아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실 거를 권해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질문은 이제 기업들이 좀 많이 염두를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예, 기업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지까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 장준환 대리님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드리자면, 네. 이제 첫 번째로 접수가 되는 케이스 이후에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들어오는 기업의 경우는 실증 사업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일종의 첫 번째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메리트를 주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너무 많이 비슷한 모델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관계 규제 부처에서 여기까지만 접수를 받겠다 하고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는 경우들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들어오는 기업이 조금 불리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그 이후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이제 실증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점, 그 다음에 관계부처에서 여기까지만 받겠다고 마감을 할 수 있다는 점, 요거를 또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실적인 사례들까지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님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정부의 정책을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추진하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이영한 수석연구원님께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사례 및 절차 안내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수석연구원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영한이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자리 같고요. 그런데 저에게 10분밖에 시간이 안 돼서 할 얘기는 뭐 한 30분 내지 1시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축약을 해야 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 앞에서 일단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잘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부담을 던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예, 뭐 정부 규제 샌드박스 얘기하는데 규제가 뭔지는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냥 보여만 드리는 걸로. 그래서 결국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조금 제한하는 그게 규제다. 그래서 거기에는 경제적 규제가 있고 사회적 규제가 있고 뭘 자르긴 어렵지만은 좋은 규제가 있고 나쁜 규제가 있고 뭐 그렇게 됩니다. 자, 규제 샌드박스 개요 말씀드리는데 이거 뭐 그렇습니다. 기술을 하고 세상은 빨리 돌아가는데 법제도는 못 쫓아간다. 그래서 법제도 될 때까지 뭐 임시 유예를 해주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샌드박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좀 너무 텍스트 쪽으로 해주셔가지고 요거는 좀 컬러풀하게 제가 그림을 준비해왔습니다. 예. 뭐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동일합니다. 그 세 가지인데 저희는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3종 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규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있는 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규제 신속 확인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들이 개인이 할 때는 각 부처 내지는 기관을 이제 컨택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공무원 잘못 만나면 오래 걸리고 깔고 앉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건 저희한테 주시면은 아니 저희를 포함한 규제 지원기관에 주시면은 전 부처에 한 방에 보냅니다. 그럼 30일 내에 저희한테 답변을 주게 돼 있어요. 답변을 안 주면은 규제 없음.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방에 그 규제 본인의 해당 제품 서비스를 알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확실히 요거는 좀 밑줄 긋고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실증 특례하고 임시허가 3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나가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 관계상 그냥 보여만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만 설명드리면은 임시허가로 저희가 그 몇 년 전에 이제 19년도 2월에 시작했는데 19년도 한 8월쯤에 저희들이 임시허가를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뭐 다 보이죠? 지금 천정에 보면은 이제 그 등이 있지 않습니까? LED 등 있고 뭐 여러 가지 배전반 있고 뒤에 이제 두꺼비집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이 있는데 그게 표준 기준이 2.5mm를 넘어야 돼요. 안 넘으면은 누정이 될 수가 있고 뭐 감정이 될 수가 있고 안전성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수십 년 전의 기준인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고 기술이 발달해서 전기 대신에 전선 대신에 통신 케이블로 이게 가능하더라.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불만 껐다 켰다 하는데 이 통신 케이블로 하니까는 정보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조명도 줄이고 컬러도 바꾸고 껐다 켰다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 0.6mm면 되는 거죠. 그래서 2.5mm 규격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경제성도 안 맞고 성능도 떨어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거를 기준을 바꾸려고 하니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고 고려할 부분도 있고 이걸 어떻게 테스트해야 되느냐, 어떤 수준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전에 일단 안전성이 확보된 걸로 그 검사 기준이 나와 있고 또 혁신적이고 또 아파트 단지에 바로 끼워놓으면 좋고 일자리도 나오고 그래서 먼저 임시허가로 승인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뭐 거의 비슷한 사례니까요. 그 책자를 나중에 구하시게 되면 참고를 하시고 여기 쭉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특례하고 임시허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기 보이면은 이제 개인 맞춤형 건강 기능 식품 추천 판매가 있죠. 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증 특례 한 개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이거 하다 보면 우리가 처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여러 군데에서 신청한 화장품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요거는 아까 뭐 설명드렸으니까 이것도 패스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시허가 저희들이 내준 사례들 있죠. 뭐 전기차 충전 콘센트도 있고, 그다음에 커피 관련도 있고, 일상생활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규제 샌드박스가 좋은 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변호사님이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 이제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규제 신속 확인 제가 말씀드렸죠. 실증 특례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본인들의 제품에 대해서 이제 그 신청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안전성을 또 거기 작성을 하고 이게 왜 좋은지 작성하고 증빙서를 붙이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은 이거 하느라고 이제 세상 다 보내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또 실컷 만들어냈는데 이제 드랍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을 포함한 이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신청서 작성을 컨텐츠가 있는 거 전제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다 써드리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우리 비트 그 법무법인 오셨습니다만 법무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시작하기 전까지 해드리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기 토의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승인해 줄지 그럴 때 이 신청 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두 분이 거기 참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규제 부처의 전문가, 규제 부처.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등한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승인 여부, 안전성 여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금 지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실증 특례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테스트하는 거니까 안전성 테스트하는 거니까 돈이 들겠죠. 그런데 이유는 아니고 비용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일정 부분 뭐 1억 2천까지 50% 이내 지원해 드리고 보험료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뒤에 발표하실 대한상공회의소나 뭐 ICT 그쪽이나 거의 동일한 얘기고요. 그리고 임시허가는 일단 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안전성이 확보가 됐고 그런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줘서 그동안에 2년 준다고 치면은 해당 부처하고 저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법안을 만들어 드립니다.
못 만들면은 또 2년 더. 그래서 임시 허가는 그냥 정식 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한데, 여태껏 작년, 재작년 해서 2년 동안 저희가 신청 접수사항에 400건 정도 됩니다. 400건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신속 확인이 한 절반 좀 넘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실증 특례 한 100건, 임시 허가 그 58건인데, 결국 실증 특례는, 그러니까 그 뭐죠, 저 신속 확인은 거의 해드리는 거 당연한 거고 해드렸고, 실증 특례는 확률이 한 25%, 30%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도와드리고 법률 검토까지 해드리고 시민의원 참석드리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법을 예외로 하면서까지 이렇게 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전성 검사든 임시허가든 쉽지 않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해드린 이해자, 관계자 뭐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실증 특례는 한 30%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시허가는 1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례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시간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뭐 맥주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작년에 LG전자가 이제 세계 최초로 가정용 그 호프 맥주 제조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비싸죠? 한 그 390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 애호가들은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 뭐 나쁘지 않네, 괜찮네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그러면 널리 알려야 되는데, 알리려면은 결국 뭐 텔레비에 나오는 것도 좀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시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법 규정이 시음 행사를 하려면은 주류면허가 있어야 돼요. 주류면허가 있으려면 그 공장 제조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LG전자가 이 하이트 만드는 곳, 테라 만드는 곳에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음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어디서 했느냐? 치해법권이 미치는 그 영국 대사관에서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걸 규제 샌드박스로 이제 상정을 해가지고 임시허가를 내준 사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킥보드, 전동 킥보드. 요거 잘 아시는데 지금은 뭐 국회를 통해서 이제 그 법 제도화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2년 전 시점에서는 저게 이제 그 법이 그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 법이 받쳐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다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법이 안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 다니려면은 전기 자전거까지 돼요. 그러니까 페달로 움직이는 것까지, 그러니까 무게하고 다 정해졌는데 어쨌든 전동 킥보드는 차도는 다녀도 되는데 인도는 무조건 안 되고 자전거 도로로 다니고 싶으나, 그래서 이제 출퇴근할 때 아파트에서 전철역까지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환경오염도 안 되고 빠르고 계속 차 밀려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도로 이런데 갑자기 이제 차 운전할 때 전동킥보드 나타나면 완전히 오토바이보다 더 끔찍하거든요. 또 인도 갈 때도 또 지나가면 또 끔찍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민폐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하고 여러 가지 편리성 때문에 그 검토는 해볼 만한 사항이었죠. 근데 어디서 할 거냐? 이게 문제였는데 결국 경기도에서 먼저 이제 그쪽 기업체에 손을 붙잡고 와서 이거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실증 특례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까지는 이제 실제 안산하고 시흥에서 이제 실증 특례 테스트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처음 그 규제 특례를 통해서 진행된 과제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동 휠체어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 요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안 된 겁니다. 저기 그 강아지 되게 이쁘잖아요. 볼 때마다 이제 눈동자가 참 그 안쓰럽다고 할까 귀엽다고 할까 상당히 그 귀여운 반려동물인데 지금 반려동물 그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 뭐 3분의 1? 가구수의 3분의 1이 뭐 키운다고 해요. 근데 반려동물이면 뭐 합니까? 일단 죽으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딴 데 교육 가가지고 그 반려동물 강아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말이 손들고 땅에 묻는데요. 근데 땅에 묻으면은 지금 현행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 반려동물이든 강아지든 일단 사망을 하시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묘업체, 그러니까 장의사죠, 장의사. 동물 장의사한테 맡기는 거. 두 번째 생활 폐기물 쓰레기 봉투에다가 버리는 거. 세 번째 동물병원에 갖다 줘서 화장하는 거. 근데 그거 세 가지가 다 가슴이 아프죠.
강아지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뭐 쓰러져 갖고 노년돼 갖고 치매 오고 그러면 가서 몇백만 원 지출해도 아깝지 않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참 안쓰러운 일이죠. 그러면은 이제 화장장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화장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 근처에 화장장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값 떨어지죠. 그래서 서울에는 없고 지방 수도권이나 아니면 그 시외 아주 오지에만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강아지 죽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들고 몇 시간 동안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30 몇 군데인데 이거를 더 짓고 싶으나 저기 보이다시피 화장장 유치 결사반대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해 수십만 강아지 그 사체가 이제 버려지든지 법 외적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아니면은 강아지 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뼈를 갖다가 이렇게 장례한 다음에 줘야 되는데 그걸 막 섞어서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가 이제 이동식 장례 차가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흔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빨리 말씀드리면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례식장은 일정 기간 크기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도지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저거 여러 군데에서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 허가를 넣어봤는데 안 됐고, 제주도에는 심지어 동물 화장장도 없는데 그러면 제주도에서 많은 강아지들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거는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로서 결국 논의는 몇 번 됐으나 결국 그 승인이 불발됐다. 그래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저희 뜻하고는 틀리게 잘 안 된 것들이 많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례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한 2년 동안 해오면서 느낀 바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잘 되더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안 되더라. 아까 뭐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 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초이스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잘 되려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 혁신적인 서비스고 일자리도 생기고 안전한데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추진하기 어렵게 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타다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그 이동식 장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일본에서 하고 있더라, 유럽에서 하고, 중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왜 못해? 이런 해외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용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좋긴 한데 그러려면은 그 좋은 혁신성의 반대로 허가를 받기가 힘들다. 왜 그러냐면 안전성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좀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똑같은 제품으로 신청을 했는데 댕겨 있고 안 댕겨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 일자리가 되는 제품은 오케이. 해외에서 수입해서 이거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일단 좀 우선순위 떨어지는. 그렇죠? 그리고 혁신성 뭐 일자리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정부 자금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부 자금 신청하고 프로젝트 따고 이런 거 할 때 프레젠테이션 잘하고 신청서 잘 제출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합격 불합격이 나오는데 이거는 신청서를 내고 심의 끝날 때까지 석 달을 계속 쫓아다녀야 돼요. 그동안에 좀 빠진 거 보완하고 그다음에 그 대응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있는 기업이 결국 성공하더라. 그리고 잘 안 되는 거는 결국 그렇습니다. 뭐 사회적 합의는 동일한 제휴성입니다. 이거 해줬는데 결국 딴 데서 불이익 보니까 결국 똔똔이더라. 이런 거는 잘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그러니까 첫째도 안전성, 둘째도 안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환경 오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바이러스가 먹을 수가 있다, 해킹 위험성이 있다든지, 국토 균형 발전, 뭐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것들을 다 이렇게 이거 해당 없음이 돼야 비로소 규제를 열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기업 역량도 중요하죠. 어느 정도 기술이 있다는 거 보여주고 우리 이렇게 잘해요, 뭐 이런 평판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시간 좀 지나서요. 규제 샌드박스가 안 되는 것들 저기 있는 자료를 좀 참조하시고요. 규제 샌드박스 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청 접수할 수 있는 기관들 나와 있고 신청서 접수 안내입니다.
자, 후다닥 제일 빠르게 발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영한 수석연구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전문가님들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질의와 의견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 정부산업융합규제 샌드박스 사무국 역할을 통해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및 임시 허가 제도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인데요. 오늘 중요한 역할 설명과 또 제도 신청에 대한 안내, 그리고 또 실질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활용 사례들까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의 코멘트가 있으시면 의견이나 질의를 받고요.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차장님, 유 차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ICT 융합 규제 샌드박스랑 이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랑 좀 어디다 신청을 해야 되는지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오늘 나이파에서 좀 못 오셔가지고 혹시 두 개의 차이점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대표로 질문해 주셔서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모문 답안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ICT 쪽하고 산업융합은 딱 잘라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뭐 정보통신 사업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융합 사업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정보통신 기술에 가깝다, 신기술에 가깝다 싶으면은, 그리고 대전 쪽에서 신청하고 싶다 싶으면은 그쪽 ICT 규제 샌드박스로 가시는 거고, 그리고 서울 쪽에서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 신청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걸 신청을 받았는데 저 ICT 쪽에서 이 비슷한 것을 과거에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했다 싶으면 저희가 항상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넘겨드리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다 신청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디를 신청하셔도 일단 괜찮다. 산업융합과 ICT 분야 관련해서 규제 샌드박스 어디에 신청을 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고요.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받고요. 네, 없으시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이영한 수석연구원님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발표 듣기 전에 과기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사무국 역할을 맡고 계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규제 개선 홍보 영상을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정말 부득이하게 사정상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규제 개선 홍보 영상을 지금 함께 계시는 분들과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 ICT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ICT 융합 신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와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제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출시가 가능해진 기업들의 서비스를 살펴볼까요? 은퇴 후 1위 창업 아이템 외식업. 하지만 공간 비용 등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 부담스러우셨죠? 여기 다수의 사업자가 주방을 나눠 쓰는 일명 공유 주방으로 외식업 창업 비용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춰준 서비스가 있습니다. 심플 프로젝트 컴퍼니의 위쿡. 큰 주방을 같이 쓰면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이 맛있으면 배달뿐 아니라 유통, 납품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 규제 특례를 통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늘 어려웠던 심야 시간 택시 잡기. 국내 스타트업 기업 코나투스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에 한해 서울 특정 지역에서 이용자가 원할 경우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들을 동승할 수 있도록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코나투스의 반반 택시. 이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심야 시간 귀갓길 승차난이 해소되고 택시기사의 수입은 증대되며 이용자는 택시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반반 택시 덕분에 강남 등 심야 시간에 버스 잡기가 어려웠던 장소에서도 귀갓길이 보다 편해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기 자동차, 생각은 있지만 충전이 고민이신가요? 여기 충전의 고민을 덜어줄 특별한 콘센트가 있습니다. 스타코프는 기존 220V형 콘센트를 교체해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고 휴대폰으로 쉽게 결제하는 스마트 전기 자동차 충전 콘센트를 개발했습니다. 일명 차지콘. ICT 규제 샌드박스의 임시 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가 가능해진 차지콘은 전기 자동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로서 서비스 비용도 인공지능과 IoT 기술을 통해 혁신적으로 낮췄다고 하니 전기차 충전 걱정 이제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이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센터를 통해 1:1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도와 기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혁신의 실험장 ICT 규제 샌드박스가 함께합니다. 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규제 개선 홍보 영상 여러분들께서 함께 시청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 패널님들의 앞선 발표를 통해서 설명을 먼저 듣고 나서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요. 이해가 더 속속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준환 대리님께서 ICT 산업융합, 금융 분야 등 민간 접수기구 안내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대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 장준환 대리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샌드박스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과 간단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요. 일단은 샌드박스 기본 원칙은 우선 허용 그리고 사후 규제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3종 세트라고 저희가 불려드리는 신속 확인, 임시 허가, 실증 특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신속 확인 같은 경우는 전 정부 부처 약 50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약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규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30일 이내로 대답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확인한다 해서 신속 확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이외에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임시 허가로, 또 안전성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실증 특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특례란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실험 증명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속 확인 경우는 30일 이내에 회신이 없다고 한다면 규제가 없음으로 간주를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실증 특례는 법령상 금지가 되고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일정 조건을 달아서 실험 증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시허가의 경우 법령이 불합리하거나 모호한 경우에 임시적으로 사업을 허가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법령 개정을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안건이 이 샌드박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시에는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샌드박스 제도 자체를 좀 크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샌드박스 자체가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이렇게 개별 사업 지정형과 지구 지정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 지정형 같은 경우는 각 기업이 각자 본인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지구 지정형 같은 경우는 중기부와 지자체 혹은 국토부와 스마트시티 샌드박스라고 해서 개별 기업이 직접 부처에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현재 왼쪽 좌측에 보이시는 산업부, 과기부, 금융위 이렇게 세 개의 개별 사업 지정형 샌드박스를 모두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신청 접수를 지원을 해드리고요.
신청 서류 작성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또 뭐 사내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법률 자문, 그다음에 부처 협의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승인된 유사 사례 같은 경우는 패스트 트랙이라고 불리는 그 신속 심사, 그리고 특례 심의 시 조건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대한상공회의소라는 이 조직을 통해서 법령 정비라든지 아니면 국회 정책건의까지도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자금 세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에서 4년간 3천억, 그다음에 중기부에서 연간 500억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우대보증,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접 지원을 해드리는 실증 특례 비용 1억 2천과 보험료 지원 1,5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허 지원 같은 경우는 우선 심사, 신속 심판 대상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선 심사 같은 경우는 본래 13개월 정도 걸리는 걸 2개월 정도로 단축을 해드리고 있고, 또 신속 심판 대상 역시도 12개월 이상 걸리는 것을 3개월 정도로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조달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성 평가라는 절차를 면제를 해드리고 있고, 또 코트라에서 해외 진출 지원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2020년, 그러니까 작년 5월 12일에 출범을 했고요.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ICT인지 산업인지 좀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는 요 세 가지를 다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62건 정도가 진행을 하고 있고 120건 정도를 해결했습니다. 통계를 보시다시피 그 실증 특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안전성이 그만큼 이제 혁신 기술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그만큼 좀 담보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속 확인 해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기업분들이 그 애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적극 행정이라고 해서 그 샌드박스를 접수를 했으나 이 부처에서 선제적으로 요건을 해석을 해주시고 또 법령 개정을 하는 경우들도 16건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의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 이 왼쪽의 스마트 글러브 같은 경우는 그 소아마비나 뇌졸중 환자들이 가정에서도 재활 훈련을 통해서 이 원격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실증 특례 승인이 됐고요. 사실 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상당히 잘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국내에서 정작 못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요 샌드박스 제도 통해서 승인을 받으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재외국민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비대면 진료, 대학병원이 참가하는 그 플랫폼 기업과 대학병원이 함께 비대면 진료를 승인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다음에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던 그 공유 주방에 대해서 한 개 주방 시설에 대해서 다수 영업자가 공유를 하실 수 있는 공유 주방이 승인을 받았고, 동일하게 공유 미용실에 대해서도 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 보시면 그 공유 미용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접수를 더 이상 받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금 뭐 재밌는 기술들도 있습니다. 뭐 이 왼쪽에 보시면 저 좌측에 있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둥같이 생긴 뭐 조그만한 이렇게 그 충전기를 이 방 안에다가 두면 최대 3만 개의 그 가전제품이 동시에 충전이 되는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전파법에 걸려서 사업을 못 하고 계시다가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서 지금 실증 특례 승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실증을 하고 계신데, 원래 이제 그 자동차들이 전기차들은 이제 따로 충전을 해야 되는데 도로 아래에 그 충전하는 그 설비를 갖춰서 도로에서 자동으로 충전이 되고 있도록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건기식도 상당히 많은 17개사 보이시죠? 이런 경우도 이제 그 관계 부처에서 더 이상 이제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이제 결정을 해서 그런 경우고요. 요거는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가 불가능한데 지금
소분을 하고 이제 저희가 그 감기약 먹듯이 뭐 비타민 B, 비타민 A, 뭐 비타민 C를 이렇게 한 봉지에 소분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경우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른쪽에는 그 주류의 무인 자동 판매기,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주류는 무인 판매가 불가능한데 불법인데 이제 요거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로봇들도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례들은 그 가스 센서가 달린 로봇이 산업단지를 순찰을 하면서 이상 유부를 항상 이제 탐지를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이 로봇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 자동차입니다. 근데 저런 이제 유해가스 탐지를 하려면 인도를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실증 특례를 받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기름 먹는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는 해양오염 방제업이라는 그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으려면 이제 뭐 20톤 이상의 유조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지금 저 로봇 저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톤짜리 배를 갑자기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실증에 한해서는 별도의 방지업 등록이 필요 없다는 그 부처의 그 유권 해석을 통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그 건물 들어가시면 어디가 화장실이고 어디가 입구인지 이제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공공기관에 한해서 그 건물 내부 평면도를 받아서 이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들이 지금 현행법상 원래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정비소 방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현행법상, 근데 그거 역시 이제 그냥 길에서도 뭐 무선을 통해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현대차에 대해서 그 승인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샌드박스 도입 효과 같은 경우는 이 상당히 이제 사업이 불가능했던 혁신 기업들의 이 사업들을 좀 안전성을 입증을 하고 또 시장에 진출을 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이제 법 정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저희가 도와드렸고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제 접수하고 신청서 작성하고 주무부처 접수를 하면 전 부처 아까 말씀드린 50여 개 기관에 이 신청서를 뿌립니다. 그리고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30일 이내에 이제 결과를 수령하고요. 그다음에 임시허가 실증 특례 동일합니다. 과제 접수, 서류 작성, 주무부처 접수, 그리고 이거 역시도 이제 이렇게 길게 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본 30일, 최대 90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1차 심의가 있습니다. 이제 전문의 혹은 사검위라고 불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심의, 이 장관님이 주재하는 본심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주요 심의 기준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좀 웬만하면 샌드박스 과제로 좀 이렇게 접수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드리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FAQ를 만들어 봤는데요. 1번은 별로 크게 의미가 없고 2번 같은 경우 이제 실증 특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고 이제 실험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비와 보험료가 지원이 되는데 임시 허가는 실증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 2천, 그다음에 보험료는 1,500만 원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50% 매칭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실증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1억 2천 한도의 뭐 현물 혹은 현금을 투자를 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금액만큼을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보험료 역시도 이제 3천만 원짜리 뭐 보험료가 든다. 그러면은 그 절반인 1,500만 원 한도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어디로 신청을 해야 되나, 그런 경우 이제 저희가 그 결정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앞선 이제 전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패스트 트랙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수부처, 이것도 이제 3번이랑 비슷한 건데 다수부처에 관련된 샌드박스 신청은 모든 이제 부처에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절차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정 여부 결정은 이제 1차 심의 그리고 2차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신청 기업이랑 관계 부처 그리고 이제 전문가 민간위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서 이제 토론이나 위험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질의를 또 하시고 답변을 받고 하고 있고요. 심사는 일반화는 어려운데 보통 그 본심의, 그러니까 장관님이 주재하는 그 심의위원회가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접수를 하시면 뭐 사전심의, 본심의까지 합쳐서 한 최소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접수, 서류 작성, 법률 지원, 부처협의, 심의, 사후 관리 모두 다 무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비 5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억 2천과 1,500만 원이고요. 네, 심사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재신청이 가능을 하고요, 보완하고.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의 심의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에 당연히 추가 심의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네이버에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라고 치시거나 아니면 026050에 3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장준원 대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양한 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접수하는 국내 유일의 민간 기구인데요. 오늘 규제 샌드박스 운영 절차부터 시작해서 또 지원센터 현황, 도입 효과, 심의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여러 가지 실증 사례들까지 함께 발표를 해주셔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울산 지역의 다양한 기업 관계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대한상공회의소 장준환 대리님 발표 들으시고 또 전문가님들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지금 의견을 청취하고 또 질의를 받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의나 의견. 네, 정재욱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정확한 답변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어렵게 그 특례를 받거나 뭐 이제 허가를 받았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시행을 하려고 할 때 그 관계 기관이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입증을 하려면 또 설명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기업의 의견을 이제 신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관계되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가 예를 들어서 규제 샌드박스가 통과된 어떤 정보가 관계기관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또는 기업 입장에서 자기가 어렵게 획득했던 규제 특례에 대한 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1차적으로 그 실증 특례 이제 승인서가 이제 발급이 되죠. 등기로 이제 실물이 발급이 돼서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서류를 이제 보여주시고 시행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도 사실 실무선에서 조금 곤란한 경우들이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곳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한다는 거를 동의를 했는데 이 밑에 있는 이제 그 광역시라든지 특별시 같은 경우는 구 단위의 이제 지자체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구 지자체 같은 경우는 나는 이게 샌드박스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통보받은 바도 없고 나는 원칙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런 지자체에 직접 컨택을 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또 서울시나 경기도를 통해서 그 관련된 지자체에 직접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시도록 얘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네트워크를 좀 맺고 있고 또 MOU 같은 것도 맺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유가 좀 원활하게 그다음에 또 실증 사업이 좀 빠르게 진행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 정보 공유와 실증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울산의 산업계를 대표해서 주식회사 HHS 한영섭 대표님께서 산업계 현장에서 듣는 규제와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처리 기반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HHS 대표 한현섭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에 이제 신속 확인을 올린 제품을 제가 잠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OECD 가입국 중에 재사망률이 1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아이템이 나와야 되겠다. 지금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 가봤더니 아직도 소수의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근로자들을 커버를 하고 있으며 여전히 이런 IT 강국에서도 종이 차트를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광활한 작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필연적으로 안전사각지대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기술 가지고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생체 신호와 웨어러블, 그다음에 ICT 기술 요 세 가지를 융합을 하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기획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안전모에 이제 저렇게 생체 신호 처리와 웨어러블 기술과 IoT 기술을 결합한 근로자의 이제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을 해서 관리자가 쉽게 이렇게 접근해서 지금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상태가 나와 있는 건지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볼 수 있다면은 신속하게 사고 이전과 사고 이후에도 신속하게 이제 확인을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이런 뿐만 아니라 사측에서 또 얻는 장점들이 공정별 피로도도 같이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부수적인 효과인데 이게 메인 효과가 되는 것이 기존의 이제 출입 관리 시스템을 이제 안전모를 이제 착용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내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 때문에 고가의 출입 관리 시스템도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산단공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이제 KC 인증 받고 FDA 등록 받고 그래서 올 1월달에 이제 CES에서 저희가 이제 혁신상을 이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규제 신속 확인서를 받았을 때 이제 여기서 지금 뭐 인허가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동그라미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세 기관으로부터 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약처.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제품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규제가 있을까 싶었는데 산업안전보건인증으로부터 안정인증 받으세요. 그 다음에 뭐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준수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식약처에서는 이제 발작과 같은 어떤 병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령상으로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신속 확인 결과를 받아서 아직 좀 뭔가 또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되게 생각보다 간단 명료하게 결론이 지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이제 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실증을 할 수 있게 된 어떤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나름 이제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약간 이렇게 사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기획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에 이제 올해 저희가 다시 이제 규제로 넣어볼 만한 아이템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원래 생체 신호 처리 기반의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이제 체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센서들을 다 복합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작년에 같이 연구 개발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에 있는 이제 심전도 패치 같은 개념으로 이제 온라인상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심장의 어떤 변화되는 파형의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이제 2021년도 규제 샌드박스에 이제 신청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앞서서 발표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원격 의료 자체가 일단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규제에 해당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를 같이 올 CES 2021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많은 특히 일본에서는 이제 원격 의료가 허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 이제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번 실증 테스트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좀 시제품을 완성시켜서 독거 노인들에 해당하는 옆에서 케어가 안 되시는 분들의 어떤
심장 질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번 지원을 해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 사업으로 준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다른 어떤 의견이라든지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HHS의 한영섭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그 주식회사 HHS는 근로자의 뇌파, 심박, 체온 등 생체 정보를 빅데이터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이를 통해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더 나아가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울산의 대표 혁신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올해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 2021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규제 개선을 통해서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본다면 저도 울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반가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문가 패널분들이 또 많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조금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규제 개선이나 신기술 개발에 관한 멘토링을 좀 진행해 주시면 오늘 참석하신 우리 한영섭 대표님께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전문가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영환 수석님.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것만 듣고 이렇게 솔루션 바로 제공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제가 그동안 요 비슷한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런 쪽으로 좀 검토해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타다라고 이제 승차 공유 서비스가 있고 제일 안 되는 게,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게 이제 원격 진료예요. 그 원격 진료가 다른 나라,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거의 허용되고 있고 상당 부분 지금 같은 비대면 시대에서는 이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 좀 뭐랄까 반대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DTC라고 해서 예전에 그 아시죠? 그 안젤리나 졸리 아시죠? 안젤리나 졸리가 2012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뉴스에 이제 크게 나온 적이 있는데 그 가슴을 절제를 했어요. 절제를 했는데 갑자기 절제한 게 아니고 뭐 내 가슴이 싫어서 절제 뭐 그런 건 아니고 그 DTC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유방 암 그 유전자가 있더라. 그래서 80몇 %의 확률을 내가 걸릴 확률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검사를 해서 검사하는 기술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똑같은 검사를 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제 병명 유방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장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하고 병명까지도 그 검사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범적으로 12가지, 그러니까 그 고혈압이 아니지 혈압이냐 아니면 뭐 지방 중성지방 뭐 이런 거 좀 일상적인 웰니스에 관련된 것만 지금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명에 해당되는 진단은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만큼 또 단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인데, 그래서 모든 진료 행위는 의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그냥 단순히 이제 건강 헬스 체크냐 아니면 진료 쪽에 가깝냐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이제 그게 크게 이슈가 될 거냐 아니면은 그냥 프리패스 할 거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과제가 그 전에 있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된 게 있었고 잘 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그쪽에 대해서 의료행위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료행위가 아니고 건강 쪽이라는 쪽을 강조를 해야 될 거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명히 시장 사항이 있고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논리 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성도 안전하다고 하시겠지만은 그게 또 안전한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예컨대 여기에 있는 거 진단을 했는데 거기서 좋게 나왔단 말이죠, 생체 신호가. 그러면은 그것만 믿고 사람이 관리를 안 할 수가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서 이제 그걸 반대되는 행동을 할까봐 오히려 그게 국민 건강에 해롭다라는 논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반대 논리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도영 변호사님. 네, 그 작년에 생체 신호 처리 관련해서 하면서 예, 규제가 이제 답이 왔는데 또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 등등이 생기면서 저런 그 기기들을 이용한 근로자 보호하는 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사고들 보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사고가 나기도 하지만 또 그 작업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의해서 사고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범위 내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전도 패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말씀드리면 이걸 데이터만 수집하는 거라면은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라고 보겠지만 이제 의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원격 의료가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원격 진료가 있고 원격 모니터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류가 나눠지는데 작년 4월 달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유권 해석을 내려서 모니터링하는 것 자체는 이제 원격 진료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병원으로 보내는 것까지는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케이스 되게 많은데요. 이게 기존 데이터나 기술력으로 충분히 심근경색이나 뭐 부정맥이라고 판단이 될 수 있어도 의료기관이 아니면은 지금 부정맥이 의심됩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위험이 있으니 병원을 찾아가세요라고만 하고 병원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한 다음에 병원 내원하세요까지는 일단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기기는 의료기기 인증은 받아야겠죠. 의료기기로서.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의료 행위, 그러니까 원격 의료까지 넘어서거나 아니면은 이 기기에서 진단까지 내리는 거는 좀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만으로 해서 앱에서 지금 현재 부정맥 의심됩니다. 가능성이 높으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법에서 규제 개선이 완료된 범위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범위를 나눠서 사업 모델을 잡으셔서 지금 당장 바로 사업 모델을 통해서 기업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좀 샌드박스를 통해서 앞으로 풀어야 될 부분을 좀 나눠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시는 게 이제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준비하시는 우리 한영섭 대표님께 아마 우리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마지막 발표 시간입니다. 오늘 포럼의 공동 개최 기관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조강환 선임연구원님께서 21년도 규제 샌드박스 지원 사업 안내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선임연구원님 마지막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진흥원 조강환입니다. 올해 저희 울산시와 저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제가 그 기업분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이 지원금을 올려달라. 요거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급적 할 수 있는 만큼은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잘 되면은 내년에는 좀 더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럼도 더 활성화되도록 돈을 좀 땡겨오든지 예, 그런 데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원 규모는 1,800만 원, 최대 1,800만 원 해서 4개의 과제가 있고 300만 원 정도 해서 4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300만 원 과제는 이미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규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법률적인 지원 비용을 저희가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00만 원은 법률 지원 더하기 좀 시제품 좀 도움이 좀 되시라고 시제품 지원을 해서 4개 과제로 했습니다. 저희가 요 큰 타이틀이 조선해양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자율운항, 친환경, 또 선박개조 이런 부분에 새롭게 사업이나 그 제품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평가할 때
지원금을 가점을 주고 조금 더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조금 또 계속 그 피드백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지원 기업들의 너무 평가가 너무 까다롭다, 제출 수료가 너무 많다,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서류 컨설팅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류 평가만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1,800만 원 요거는 서류 평가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판단해가지고 발표 평가도 간단하게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지금 과 계시는 산업기술진흥원, 다른 대한상공회의소 이런 데에서도 다양하게 이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테 지원하고 또 다른 또 기관에 또 지원하고 이렇게는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저희가 조금 더 부가적인 그런 거는 또 조금 요청을 조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규제 샌드박스가 조금 내년에도 올해만큼 좀 더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고요. 그 내년에도 조금 더 기업 지원금 돈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의 조선해양 규제 샌드박스 지원 사업을 주관하고 계신 기관에서 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포럼을 시청해주고 계신 많은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또 활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셨기 때문에 따로 질의응답이나 의견은 듣지 않고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규제 샌드박스 산업발전 포럼, 오늘 많은 전문가분들 모시고 또 발표와 의견 청취하는 시간으로 가져봤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조선해양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이 된 행사였는데요. 이 사업의 추진 주체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으로 개최를 한 포럼이었습니다. 오늘 포럼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동희 팀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고요. 마무리 말씀 듣고 포럼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포럼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또 발전적 의견들 전달해 주신 우리 전문가 패널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기업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이 포럼을 시청하고 계실 기업분들께도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대한 이해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신 좋은 전문 지식과 의견은 저희 산업단지 공간과 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잘 받아서 앞으로 지원 사업과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조광한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신 대로 현재 조선해양 규제 샌드박스 사업이 이렇게 좀 많이 개선이 돼서 지금 사업 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업분들께서 지원을 하셔서 규제 개선 혜택이 더 많은 기업들에게 골고루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19로 민감한 시기에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이동희 팀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셨고요. 울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 규제 개선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1 규제 샌드박스 산업발전 포럼에 함께 해주신 우리 전문가 패널님들께도 박수를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 화상 시스템으로 접속해 주신 우리 참석자님들께도 박수 한 번만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규제 개선 지원 사례와 성과를 갖고 또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포럼은 유튜브에서 산업단지 클러스터나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 규제 샌드박스 산업발전 포럼을 검색하셔도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좋은 의견 다시 한번 청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꼭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전문가님들과 온라인 패널 여러분들 포함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면서 오늘 포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